안녕하세요. 제 게시글에 가장 많이 올려주시는 불만 섞이신 댓글이 스팸 댓글로 보이든 아니든을 불문하고 우리 문 대통령님이 무능하고 이재명 죽이기를 단행하는 모든 부처들이 다 대통령 산하 정부기관이고 그리고 삼바 등등을 다 덮고 있는 것도 행정부기 때문에 그 수반인 문재인 혹은 문죄앙 이 모든 것들을 의도하고 시행하는 주범인데 무슨 문재인도 같이 지키자라는 헛소리를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촛불 국민이 선택해서 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능해 보이고 추진력 돌파력이 아예 없어 보이고 보이는지,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진보 민주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동력을 아예 다 놓아버리신 건지 그 얘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분량이 좀 많아서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의 정치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분량이 좀 돼서 상중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근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밤새 안녕이라고 이 그러니까 패턴 내용을 계속 바꿔가는 이간계 그 이재명 죽이기 그 이간계의 내용이 어제 또 하나 불거져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지사님 탈당을 주장했다. 이 내용을 풀어버린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비공개로 진행됐을 텐데 그 최고위원 회의 이런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누구가 이재명 출당을 주장했다 이런 게 종편으로 넘어가는지 그 통로 이런 게 왜 넘어가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경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이분을 한 3~4m쯤 앞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한 5분, 10분? 그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뵌 적이 있는데 그게 어디였냐 하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저는 무슨 릴레이 농성인가 아무튼 그거를 하느라고 거기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이었으니까 2015년 여름 여름 옷 입고 있었거든요. 그때쯤이었는데 그냥 오후 무렵에 오셔가지고 유가족 엄마 아빠들 좀 뵙고 그렇게 왔다 갔다 둘러보시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세월호 광장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그렇게 많거나 그럴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그 자원해서 그 세월호 광장을 지키고 계시던 분이 옆에 계셨었는데 저한테 저분이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씨라고 매주 일요일마다 저렇게 다녀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깨 늘어뜨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축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숙여져 가지고 저벅저벅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 해에 세월호 유가족 엄마 아빠분들이 완전 인형옷 그 미키마우스 그런 거요 다 뒤집어 쓰고 선거운동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갖고 은평구에서 당선이 되셨죠.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을 지켜내면서 우리 국민이 이 삼성, 독재, 족벌, 그리고 외세 여기에 그리고 매국 세력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치계하고 언론계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제 생각에는 언론계에서는 자칭 전통 언론, 정통 언론 쪽과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끄는 이른바
상업적 음모론자들 뭐 이렇게 불리는 이쪽 팀 사이에 진정한 진짜 화해와 단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이 적폐민주당 내에서 학벌, 학연, 그러고 뭐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이런 사람들, 이런 진영들과 그러니까 정통 운동권 출신이 전혀 아닌 이재명 지사님 측 이 사이에 좀 불편해 보이는 기류, 겉으로 보기에 불편해 보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해소되고 말끔하게 해소되고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일치 단결하고 그렇게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개개인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재명 지사님도 뭐 완벽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좋은데 어떤 면은 좀 더 더 어떻게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생각에 보이잖아요. 그에 게다가 박주민 의원님은 아직 뭐 젊다면 젊은 나이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실수를 하고 한때 생각이나 판단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아 그때 내가 틀렸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성찰을 하고 성장하고 이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건데 만에 하나 그 박주민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님 출당을 주장했다. 라는 그 내용이 오보가 아니고 진짜로 이재명 지사님의 탈당을 요구했다. 이렇더라도 만에 하나 그랬더라도 그게 이간계 그러니까 거짓말 속임수에 의한 해서 그 결정된 입장이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극문 똥파리에 맞춰서 이제 극이 똥파리라고 표현이 되던데 그게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재명 적극 지지를 표방하면서 근데 내용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있는 대로 물고 뜯고 다니고 민주당의 분열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작전 세력들이 박주민 의원을 뭐 전해철이 공천했고 그러고 궁차싸 이런데 활동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다 파다 보면은 끝에 반드시 박주민 의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이 궁차싸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한테 저기 트위터 계정 뒤집어 씌웠던 거기요. 그런 데에 법률 자문을 본래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 막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던데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대 법대의 학벌 카르텔, 이 학벌 카르텔이요. 특히 서울대 법대. 이건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형성되는 게 서울대에 입학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는 뭐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궁뎅이가 엉덩이가 하는 거다. 여기에 충실하신 분들 포함해서 어쨌든 실력이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근데 또 이 사법고시 이런 뭐 사법고시 포함해서 모든 각종 고시 이런 것들의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그래 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업 내용과 그 모든 것들 뭐 예를 들면 족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사시나 행정고시 이런 데 합격할 확률이 일단 서울대 이러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학견으로 엮여 있는 그리고 이 카르텔이 결국은 검찰 내부 카르텔과 사법부 판사들 내부 카르텔 이것의 그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울대 법대 거기에서 학연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평소에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믿었던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관계에 해당하는 잘못된 얘기를 완전 오랫동안 완전 엄청 많이 매우 구체적으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오고 실제 내용들은 뭐 검색을 해보거나 막 뒤져야지 찾아지는 진실들은 검색을 해보지 않고 뭐 이재명 지사님한테 진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직접 확인하고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믿을 그런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의 갈라치기식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이제 내용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재명 지사님의 공직을 뺏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님을 민주당에서 탈당시키고 이러기 위한 공작들은 계속될 텐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에 일일이 대응하고 뭐 열받고 휘둘리고 그러면서 뭐 일부 정치 장사꾼들과 종편들이 거의 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지사님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런 그 매국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언론의 난동을 조장하기 위한 이슈들에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동조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프레스 편집장님이 대표 고발인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그 이재명 지사님 관련 공익 고발단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극문 똥파리들이 완전 올해 지방선거에서 완전 진짜 만신창이로 더럽혀 놓은 우리의 선거 문화, 선거 풍토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그 고발 모임에 참여하는 이런 게 이재명 지사님과 그러니까 우리 정치계 그 적폐 더민주 청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고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고발의 대상이 명확하니까요. 뭐 막연하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주범이다 이딴 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몰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명명백백하게 눈앞에 보이는 진짜 범인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니까요. 그 배후는 차차로 뭐 밝혀질 수 있으면 뭐 결국은 전해철 유시민 이쪽으로 가게 될 그거는 뭐 차후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또 이제 그 궁차사 그 정의를 위하여 이 계정을 갖고 난리를 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뜨린 그 궁차사의 그 대표 고발인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네티즌 분들이 추적해서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 이프레스 편집장님이 또 고발 준비를 하신다는데 이번에 진짜로 그 트위터 이런 데서 활동하는 그 극문 똥파리 SNS 부대들을 싹 다 진짜 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기에 꼭 그 유시민이 통진당 깨뜨리는 작업한 거 그래가지고 그 이정희 의원 측에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부정선거 그 과정을 이제 그 뭐 포렌식 뭐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 이제 그 인터넷상에 이런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그거 밝혀내신 그 전문가 교수님이 꼭 자문에 참여하셨으면 그걸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 찾아내서 반드시 법률적으로 형법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선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리하고 단죄해 나가는 이런 식의 일들을 우리 그러니까 촛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꼭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사실 확인도 정확하게 안 된 채로 뭐 박주민 의원님이 본인 입으로 그래 내가 반대했다 출당하라 그랬다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또 국민이 굉장히 신뢰하는 이런 정치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재명 지사님을 내세워서 분란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이관계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오늘 우리 문 대통령님이 차관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셨다는 보도가 떴는데 보니까는 전부 다 정통 관료 출신이시고 행시 출신이라서 서울대가 그렇게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서울대를 뭐 왜 이렇게 내세웠냐 그게 아니라 그 옛날에는 뭐 외모고시 그러니까 포함해서 뭐 그 사시, 외시, 행시 이거는 뭐 옛날 분들은 서울대 분들이 거진 뭐 전부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딥스테이트 이거를 청소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꾸리시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디신 이런 걸로 믿고 계속 열심히 응원합니다. 또 김경수 지사님이 신의 한 수 행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사용하시는 단어 용어들만 다르지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의 방향의 그 내용과 방법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님 그 공공부문에서의 취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에 뭐 그 저기 숫골 매국 숫골 저쪽에서 하도 난리 부르스를 추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그래프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가 이거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프까지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 기관장 회의 거기서요. 어쨌든 우리 그런 이 두 분의 행보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지사님 이런 두 분의 행보에 우리 진짜 친문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김경수 지사님이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님은 진영 논리가 없으시잖아요. 이재명 지사님도 진영 논리 없어요. 문 대통령님도요. 그냥 옳은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가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님이 이제 이재명 지사님하고 보조를 맞추시는 거죠. 같은 입장이니까 같이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에 걸려 있으니까 김경수 지사님은 자기도 모든 그 당권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보조를 맞추시는 거죠. 근데 이 김경수 지사님이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속마음을 진짜 가장 잘 아시는 그러면서도 정말 거의 뭐 너무 순둥이잖아요.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선하기만 하신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당신의 속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결국 저는 이런 김경수 지사님의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속마음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해찬 씨의 속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이 근원적으로 흔들리기를 바람하지 않는 그 이해찬의 리드로 대거 정치 전면에 나선 김영삼, 김대중 시대의 진보 적폐 1세대 올드보이들 이 사람들이 아마 김경수 지사님 이 행보 때문에 속이 쓰리고 아릴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제 이해찬 뭐 아무튼 저는 이해찬 대표를 중앙일보와 JTBC, 동아일보 이런 데서 밀어주는 그 과정과 기계를 통해서 당선되는 이 과정들과 검색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그러니까 87년부터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알면 알수록 더 못 믿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이간계의 공작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소감이었고요.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3부작으로 3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목을 트럼프의 돌파력과 문재인의 사면초가 이렇게 붙였는데 우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트럼프라는 이단아의 등장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혀버린 미국의 워싱턴 적폐, 워싱턴 스왑프.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여의도 적폐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다 썩었으니까 우리도 세울 스왑프 이래야 되나요? 세울 스왑프, 서울 적폐. 이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 두 도시의 적폐 집단과 대통령의 양국의 대통령의 권한, 법적 권한,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적폐를 청산하라고 그 정치권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그 나라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트럼프, 그 다음에 문재인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계속 첫 번째로 계속 강조해 드렸듯이 트럼프는 양당 중에서
그나마 이제 덜 썩은 공화당을 선택해서 출마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쪽 다 썩었고요. 이미 썩어 있었고요. 국민들은 이 정도까지는 몰랐지만요. 근데 당내 후보 선출 과정과 미국이요. 특히 선거에서 이제 이 선출 투표를 기계를 쓰냐 안 쓰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 미뤄두고요. 아무튼 트럼프는 그 미국 전역에서 수개표냐 투표를 기계로 하느냐 이거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힐러리를 적극 지지하는 이런 쪽만 기계를 쓰고 있으니까 전국의 25% 정도만 기계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마인 조지 소로스 이 사람이 선거는 트럼프가 75% 승리하겠지만 취임은 힐러리가 할 것이다. 이런 진짜 악마적인 예언을 했었는데 공공연하게 했었죠. 근데 그거를 깨고 뒤집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국가의 권력을 워싱턴 적폐로부터 그간 잊혀졌던 여성 남성들에게 The Forgotten Men and Women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메신저다. 자기는 그냥 메신저, 그 권력의 전달자일 뿐이다라고 천명하면서요. 그리고서는 트럼프가 했던 첫 번째 일들이 이제 오바마가 극소수의 슈퍼리치들을 위해서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들을 묶어놓았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코어포라토크라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업 독재 나라를 슈퍼리치들의 기업 독재 전면적인 기업 독재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과 일반 기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트랜스 내셔널 컨글로머레이트 이거 말고요. 초국적 기업들 말고 일반 중소기업들을 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들을 엄청나게 묶어놓았던 이런 온갖 규제들을 트럼프는 대통령 행정령으로 다 뒤집었거든요. 첫 해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 이거를 숙골들이 맨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섣불리 주장하는 걸 조심해야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미 상식적이고 건강한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는 재벌도 아니고 족벌이요. 족벌들이 방만한 회사들을 몇십 개씩 거느리면서 시장을 독점하는 완전한 거의 이 집단이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진짜 독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뭉고 자유시장 경제를 목을 조인다 이딴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반국민적 민족의 반역자 역적입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진정한 독재 국가로 나가라는 사기성 생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규제 완화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딴 개소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절대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돈 가진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 완전 천박한 이런 것들. 건물주가 맨날 진짜 부끄러움 한 푼도 없이 피자 가격은 피자집 주인이 정하는 거고 내 건물 임대료는 내가 정하는 건데 니들이 무슨 말이 많냐 이러잖아요. 궁중족발 건물주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만 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몰상식하게 배째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전 사회에 팽배해 있어 갖고 정신 나간 아줌마들은 백화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여기서 쓴 돈이 얼만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가 여기 BVIP야 이러면서 너 무릎 꿇어. 이렇게 정말 왜곡된 이 정상적인 자본주의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생활 속에서의 갑질을 근절해야 되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거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돈을 앞세운 갑질 근절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런 차이가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와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취임 초기에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 미국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거를 속사포처럼 완전 연속으로 행정명령 1호, 2호 막 이렇게 발동해가지고 오바마가 그동안 오바마 힐러리가 8년 동안 완전 초국적 글로벌 슈퍼리치들한테만 유리하도록 맞추면서 자율적인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옥죄해놨던 그 규제들을 싹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령을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의문이 생겼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모든 민생 법안을 10,000개가 넘도록 완전 깔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태업이죠, 태업. 반국민적인 그런 정치 노릇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행정령 발동 권한의 내용과 질, 그 수준이 미국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서 얼마나 대체 어떻길래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국회가 정말 난동을 부리면서 그 태업을 반국민적인 반국가적인 그 파업을 지금 그 법사위까지 그 법사위를 그 수국 진짜 그 정말 인간이 아닌 것들이 장악을 하게 더민주가 그걸 내주면서 이러고 있나 그런 것들을 왜 대통령 행정령으로 밀어제끼지 않으시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법규로 만약에 막혀 있고 국회에서 이렇게 가로막게 돼 있고 이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종의 식물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일종의 식물 대통령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대통령령 그 행정명령은 대통령령과 긴급명령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에 비해서 그 범위가 엄청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천재지변, 뭐 전쟁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의 긴급 명령권조차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987년에 그동안 그 박정희가 61년에 맡아갖고 전두환까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노태우가 7년을 더 해먹었지만 어쨌든 87년 개헌에서 만들어진 거일 텐데 그러면 그동안은 27년 동안 거진 30년 동안 내 장기간의 군사 독재 속에서 그 대통령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이런 것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개정된 헌법 내용일 텐데 그 헌법을 개헌을 하려다가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2년 전에 된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 그 통치자 직위, 그 국가기관의 독재를 막을 수는 있지만 거꾸로 지금처럼 그러니까 국회가 완전히 썩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반국민적이고 매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폭과지를 엄청나게 제한하고 대통령의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고 지들의 적폐 짓거리를 계속 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도 국회의원들이 뭐 법을 잘 알 텐데 이런데도 껄떡하면 제왕적인 대통령들을 끝장내야 한다 이러면서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고 썩어 빠진 지들이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반국민적인 이런 개사기성인 이런 걸 부르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트럼프랑 똑같이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들에 의해서 적폐를 끝장낼 국가의 수반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권한 면에서 미국 대통령보다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나 협소한 제한적인 권한밖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게 우리 문 대통령님이 봉착해 있는 첫 번째 난관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그 너무나 행정력을 밀어붙여가지고 민주당 쪽에 붙어 있는 적폐 법관들은 그 수프림 코트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력이 위헌이라고 막 고발하고 그래갖고 법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력이 위헌이냐 아니냐 막 재판 진행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자기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원천 봉쇄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회가 30년이 넘게 흘러가는 사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완전히 통째로 삼성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벌, 학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뇌물 카르텔을 통해서 삼성이 장악해 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 대통령님이 봉착해 계신 어려움 인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강대국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진보를 가장한 민주당이 특히 이제 흑인 대통령이라는 가장 진보적인 외양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뒤로는 갖은 악행을 서슴지 않고 파시스트라는 비판까지 실제로 받거든요. 미국 민주당은 오바마 힐러리 민주당은 파시스트다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래 가면서까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적폐 집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공화당에서는 정신줄을 놓지 않은 건강한 정치인들이 대기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공화당 하원 의장 오래 했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도 했던 누트 깅그리치 같은 이 사람은 본래 이제 역사학자입니다. 그 애틀란타에 있는 유명한 대학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거기서 그 역사 교수했던 분인데 진짜 순수하고 정직한 정치인이거든요. 맨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책도 벌써 3개나 썼습니다. 취임 이후에. 근데 이런 사람 같은 정직한 정치인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아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트럼프를 진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앞장서서 옹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건재하고 있는 공화당 안에서 민주당 접해하고 손잡고 활동해 왔던 그 글로벌 엘리트들의 앞잡이 이런 뭐 존 맥케인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엘리트가 하원 의장까지 했고 엄청 젊고 잘생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폴 라이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계 은퇴를 했죠. 가족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 포함해 갖고 한 너댓 명, 대여섯 명 이렇게 never Trumper 이렇게 불리우던 극렬 트럼프 정책 극렬 반대자 이 사람들이 다 은퇴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은퇴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정치판을 떠나게 만들고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상원의장 미치 맥커넬 지난번에 그 파마 머니 제약회사 쪽에 그 뇌물 로비로 들어오는 그거 트럼프가 미치도 얘도 받았을지 몰라 그랬다는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자기가 그동안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표 안 나게 트럼프를 지원하면서 특히 이제 사법부에 그러니까 공석이 나면 그 빈 자리를 그 적폐 민주당 장단에 맞춰 갖고 그 정치 노름하는 정치 판검사들이 아니라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을 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을 원하니까요. 그런 사람들로 사법부가 조용하게 계속 채워져 나가는 이 과정을 미치 맥커넬이 엄청 크게 도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만 그 하원 의장 뭐 가족 우리나라에서 기사 났을 때 뭐 가족들한테 올인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치 그만하겠다 이래갖고 아 멋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댓글 달렸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 가정에 충실할 시간이 없어서 은퇴한다 그랬다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냥 하는 소리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해고했던 그 FBI 코미 국장이 이제 앞으로 혹시 계속 더 코너에 몰려갖고 물귀신 작전을 하면 빼박으로 걸릴 일이 있어서
그냥 은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선거 직전에 트럼프의 그 라커룸 톡이요. 그 음담패설안 그거 풀리는데 그 배후 인물로 지목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트럼프 관련 다스에 이거를 코미가 뭐라 그랬냐면 그 가짜 문서요. 그 너스에 막 그 러시아 커넥션 엄청나게 꾸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귄 그 20몇 페이지짜리 그 문서를 코미가 뭐라 그랬냐면 팍스 뉴스 인터뷰에 나와갖고 그거 공화당이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공화당이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해 버리면 혼자는 안 죽는다. 이 입장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관점이 코미는. 아무튼 거기에 연루돼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은퇴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라는 적폐들이 이럽니다. 적폐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짓말을.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인 우리나라 정당들을 비교하는 이런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행정령은 이랬는데 우리나라 양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진짜로 용기를 내서 하루라도 빨리 직시해야 하는 사실이 우리나라 정치 권력이 더러운 군부 독재 세력에서 87년 이후에 곧바로 그러니까 노태우 이후에 곧바로 삼성의 앞잡이들 김영삼, 김대중이 뇌물을 받아먹고 삼성을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의 앞잡이들로 넘어가 버렸었다라는 걸 너무 늦었지만 진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이 87년에 단일화만 안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즉시 그때도 받았을지도 모르죠. 삼성의 돈까지 받아먹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근데 2000년대 초에 수만 명이었다니까 그 엑스파일 터졌을 때 지금 몇 명일까요? 삼성은 완전히 완전히 로비하고 뇌물로 그러니까 전 국가의 모든 시스템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 전체 다한테 돈을 뿌린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미 이해찬은 김대중, 김영삼의 단일화를 외치는 그런 어떤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입장이 아니라 김대중 비판적 지지, 그러니까 김대중 출마를 독려하는 쪽이 더라고요. 지금 검색하면서 봤더니. 그러니까 그때 이미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의 분열에 적극적으로 일조를 한 거고 자기 네임밸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찬은 왜냐하면 80년대 초에 전두환한테 막 그러니까 엮여가지고 무슨 뭐 투옥도 되고 이랬잖아요. 유명한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 김대중을 출마를 하라고 부추긴 거죠. 어쨌든 그 삼성의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집단이 그동안 한 일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이거를 합법화하고 중소기업을 다 죽여버리고 고용의 외주 즉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이것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런 상식도 다 무너뜨리고 하청이 꼬리를 물게 만들고 원청에서 하청을 주면서 그 납품 제조 단가를 더 세상에 십몇 년이 지났는데 납품 단가가 더 내려가는 게 어딨습니까? 내려가는 게. 싹 다에 싹 다. 경제 관련해서 모든 법규들이 대기업들의 시장 독재가 가능하도록 그냥 독과점이 아니라 독재가 가능하도록 조성한 겁니다. 삼성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반을 먹는다잖아요. 그럼 이게 독재지 뭐가 필요합니까? 삼성 족벌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기업의 법인세는 세계 최하 수준 11, 실효세가 11% 이렇게 전기세도 기업은 덜 내고 아무튼 최근에도 또 더민주 의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일반 전기료까지 또 올리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던데 이거는 그냥 패스요. 정말 어쨌거나 이 기업들의 독재 과정을 진보연하는 더민주당 쪽 국회의원들까지 싹 다 그 삼성의 뇌물이 개입이 됐겠죠. 그러면서 조용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무현 때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고 이명박근혜 때 어디까지 진행됐냐 이거를 따지는 것도 아예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요. 검색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씨가 총리를 하는데 그때 국무회의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만 명목 정도로 참석하고 내치의 전반을 아예 이해찬 씨한테 맡기다시피 한 것 같던데 왜 그렇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밀렸는지 뭐 그거 그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노통 때 진행됐던 반국민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서 이해찬 씨가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는 게 진짜로 분명합니다. 이때 이거 검색을 해봐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랑 생각이 뭐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고요. 이해찬 씨가 더 나빠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독일인가 어디서 친일 매국 수구 신문들을 비판을 하면서 너무 웃겼던 게 검색하다 보고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만 없어져야 한다고 하고 중앙일보는 그 적폐신문으로 지적을 안 했더라고요. 그때 이미. 우리는 전부 다 조중동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중앙일보는 싸고 졸았더라고요. 이해찬이. 그러니까 와 진짜 이해찬.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과정에서 삼성의 돈을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했을까 과연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죠 뭐.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각자가 생각할 내용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 본래 들어가셨다가 치아가 9개나 빠져가지고 다 임플란트 하셔가지고 지금 말이 막 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표를 던지고 히말라야에 트레킹하러 가 있다가 탄핵한다는 소리 듣고 허겁지겁 다시 달려와갖고 그 탄핵을 막는 변호를 하시느라고 다시 그 인벌브 되신 건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그때 정치를 절대 안 하려고 하셨었는지 또 그 보면은 그 후보 토론 때 봤던 거 안철수, 김한길 이런 그 조국 교수가 안철수 그 CIA 전략적 자산을 양아치라고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을 정리했던 그 과정에 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왜 임기 끝날 때까지 다시 안 찾아가겠다고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님이 one of them 그러니까 그들 중 한 명 삼성의 양심도 넋도 다 팔아넘겨버린 수많은 가짜 진보 적폐들 중에 하나로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지난 그러니까 5년 새에 완전히 바뀌신 정말 어떤 경지를 넘어서신 듯한 너무나 선하고 넉넉하게 그러니까 인상 관상이 이렇게 확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관상 얘기예요. 인물 갖고 무슨 외모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해찬 씨하고 우리 문 대통령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해찬 씨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총기도 있고 깨끗해 보였는데 완전 반대로 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진짜 외모 디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관점에서요. 정말 문 대통령님하고 그 이해찬하고 진짜 180도 반대 방향으로 인상이 바뀌셨습니다. 물론 김동연 씨처럼 얼굴에 주름도 하나도 없고 반질반질하면서 속생각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상의 소유자도 있죠. 보니까는 덕수상고에 옛날에는 그 유명했던 당시 야간대학 국제대학을 나오셨던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만큼은 몰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신 것 같던데 성인이 된 이후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진짜 이재명 지사님하고 너무나 좋지 않은 쪽으로 비교가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뭐 온갖 것들을 다 결국은 대목대목 방해를 하고 딴지를 걸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방해를 해 오고 이제 퇴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단 두 가지 문제 차이점을 짚어보면서 상편을 일단 마치고 중편에서
이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정치 분위기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얼마나 한계가 명명백백하게 분명한 대통령직에 앉아서 이 적폐, 미국보다 10배는 더 심한 적폐 소굴들과 싸우고 계신지를 계속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번 회차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